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 행주대첩, 감동,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주대첩 때 일본의 네임드 무장들이 총출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지금 임진왜란에서는 주적이죠. 섬나라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제 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끝납니다.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토요토미 히데요리인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누르고자 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힘을 키운 거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리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이시다 미스나리 중심의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의 동군이 엄청난 대회전을 전개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 이에야스의 동군이 이기게 되면서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에도 막부예요. 이 에도 막부가 1868년 메이지 유신로 문을 닫게 되니 막말로 여러분 에도 막부는 조선의 침략 세력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선조가 전쟁 이후에 통신사도 파견하고 광해군이 기유약조도 체결하고 그 다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이겼더라면 서군은 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이 서군 출신의 다이묘들의 직위를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영지를 몰수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서군 출신 장군 중에 딱 3명만 목을 뱁니다. 그 3명이 당연히 서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 포함 고니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웅치저투에서 고바야카와의 부하였지만 스님이었던 앙코쿠지, 모리 가문의 앙코쿠지까지. 그런데 이 3명이 사형을 당하는데 이시다 미스나리나 고니씨나 앙코쿠지나 전부 다 행주대첩에 참전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에 서군의 병졸들 입장에서는 우리 서군 사령관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예전에 조선에서 행주성이란 곳에서 대패를 당했던 장수들의 집합체내 조금 국뽕 오바해서 이야기하자면 권율의 행주대첩이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일본 역사 자체에 약간 좀 행주대첩이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시 이순신 이야기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은 1592년 5월 달에 1차 출정을 해가지고 옥포와 하포와 적진포에서 승리합니다. 2차 출정해가지고 사천, 당포, 당황포, 율포에서 승리하고 7월 달에 3차 출정에서 한산도에서 승리하면서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한과 동시에 앙골포에서 마저 승리합니다. 그리고 9월 초에 4차 출정 때 적의 본진 부산포까지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순신은 일본의 수군이 재건되는 걸 지켜만 봤냐. 그러니까 여러분 9월에 부산포를 쓸었습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먼 바다까지 당시 해군들은 다 노져서 움직이는데 격군들의 그 노역 양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량미 문제도 있고 화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수 본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10월이 추수기야. 여러분 그런데 전라 좌수영의 군인들은 호남 추수기에 추수를 하는데 농번기에 투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 호남의 식량이 조선 전체 군인들의 군량을 제공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추수기에 투입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겨울철에 남해바다에서 전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592년이 저물어가고 1593년 개사년이라고 합니다. 이 개사년 1월 달에 함경도에서 정문부가 가토를 몰아냈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 평안도에서는 조명연합군이 1월 9일 날 평양성을 탈환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그냥 잊지 못합니다. 이순신을 계속 쪼아대는 거죠. 3번이나 출진을 독려하는 장려하는 장계를 보냅니다. 그 장계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이미 평양을 이긴 채 승전한 기세대로 몰아침해 겨우 숨이나 쉬는 흉한 적들은 서로 뒤이어 도망감으로 서울에 있는 적들 또한 반드시 도망에
돌아갈 것이니 그대는 이순신이죠. 해군들을 남김없이 끌고 나아가 합세하여 모조리 무찌름으로써 배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기약하라. 아니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주상전하 선조의 이런 출동 명령서를 받들고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라 우수영의 이역기와 경상 우수영의 원균에게 연락을 취하고 견내량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견내량 기억나십니까?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그 바다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592년 2월 6일 날 여수 본영을 출발하여 이렇게 가서 여기 사량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견내량까지 이렇게 가니 원균은 미리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순신이 여기까지 가는 데만 3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 원균이 뭐라고 하냐? 전라우사 이역기가 2월 7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2월 8일 말다 아침에 영남 우사가 내배로 와서 전라우사의 기약 늦어진 잘못을 몹시 탓하며 지금 곧 먼저 떠나겠노라.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균은 이순신의 1차 출정 때도 원균과 이순신이 만나는데 그때 원균이 판옥선 한 척인가 끌고 왔죠. 한산도 대첩 때 세 척인가 끌고 왔는데 바로 이 오늘 수업하는 웅포해전 때 판옥선이 한 7척까지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만빵 생겼나 봐. 이역기가 안 온다고 혼자 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정에 조금 잘못 알려져 가지고 원균은 항상 일본과 먼저 싸우려고 했으나 이순신과 이역기는 너무 신중했고 그래서 원균이 더 용맹하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으니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나는 이순신이죠.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안로 당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달고 들어오므로 그러니까 전라우사 이역기에 판옥선 40여 척 이렇게 오니까 온 진중이 바라보고 기뻐 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막말로 전라 좌수영 이순신 부대 역시 믿는 구석이라고는 전라 우수영 이역기 말고는 없는 거지. 오후 4시쯤에 출발하여 초저녁 7천도에 닿았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는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큰 걸 지금 잡은 거예요. 왜냐면 전라 우수영의 본지는 보통 해남이라고 합니다만 이 웅포해전 당시에는 신안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역기는 신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가 생각할 때 노를 저어서 여수까지 오는 데만 해도 5일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7천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왔다라면 이거 진짜 10일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옆에 경상 우수사 원균은 아니 몇 시간 노져서 이렇게 와놓고 이역기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부산을 때려야 되는데 벌써 첩보가 부산에 다시 500여 척의 외선이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함대 제조 능력이라든지 군수품을 막 이렇게 공급해대는 능력은 전투 경험이 전쟁 100년을 치렀던 전국시대의 경험 때문인지 어마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부산까지 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여기 앙골포라고 해가지고 앙골포해전을 이야기했는데 앙골포 옆에 웅천이라는 곳에 엄청난 전진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인정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외성을 만들거라 그래서 실제로 이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외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외성 앞에 포구에는 역시 함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막말로 이순신의 수군이 외성을 공격해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수군이 어떻게 육전에 참여해서 그것도 튼튼하고 정말 외성은 잘 만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외성 축조 기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외성 자체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성을 빨리빨리 쌓아 올린 곳에 조선인들이 거의 뭐 귀신에 홀린 듯이 바라봅니다. 어찌 저렇게 빨리 성을 쌓는단 말이냐. 역시 일본 군들은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 성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민들이 노역에 동원당해서 성을 쌓았던 반면에 일본 군들은 수백 명씩 성만을 전문적으로 쌓는 기술자 집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부지런해서 성을 빨리 잘 쌓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성을 빨리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급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순신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버리겠는 게 이렇게 웅천에 전진기들을 내버려 두고 부산을 공격했다가 아니 이렇게 쌈 싸먹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웅포를 먼저 공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이 웅포로 가봤어. 가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전에 여기가 앙골포입니다. 앙골포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앙골포 여기 해전이 있었는데 앙골포보다 더 좁은 바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웅천동이에요. 여기가 웅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 지도를 더 남쪽으로 앉을걸. 여기까지가 육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간척이 돼가지고 여기 반듯하게 돼 있는 게 다 간척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육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 송도 섬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수도라는 이것도 섬입니다. 이건 다 간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서 전진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일본 군들이 이쪽에 가서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공격하려고 했더니 외성에서도 조총이 막 쏘아지고요. 대포가 막 쏘아지고요. 함대는 이쪽에 정박에 있고 이쪽에서도요. 전진기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조총 사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순신의 수군들 입장에서는 조선 수군 입장에서는 얘들 유인해내서 큰 바다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일본군이 작전을 참 잘 펴니다. 절대 조선 수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지 말자. 그리고 조선 수군의 힘을 빼자. 사냥개가 곰을 사냥하듯이 곰몰이 하듯이 하자. 그러니까 물론 곰이에요. 조선이 힘이 더 강해. 일본 애들 입장이야. 우리는 힘이 약한 사냥개야. 그런데 당시 일본의 배들이 훨씬 가볍고 빠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척 했다가 일본 배들 입장에서 나오는 척 했다가 조선 수군을 유인해 놓고 도망가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면 여기서 막 포를 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옥 쏘려고 포를 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좁은 바다, 이 간격이 한 600m, 700m 정도 된다든가요. 근데 간격이 좁은 바다에 판옥선이 당시 이순신의 전라자수형 판옥선이 40척, 전라우수형 판옥선이 42척, 경상우수형의 판옥선이 7척이었으니까 89척이면 여러분 여기저기 포작선까지 하고 막 그래버리면 당시 조선의 함대는 한 300척 가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옥선의 포가 사정거리가 기니까 판옥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판옥선은 많이 들어가 봐야 6, 7척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6, 7척의 판옥선이 들어가 가지고 물론 포를 빵빵 또 때립니다. 포의 사정거리가 긴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제약 때 왜 당했냐면 일본이 운용라는 함대를 가지고 와서 초지진을 때려버리는 거야. 우리는 강화 해협을 지키기 위해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이런 포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육지에서 쏘아대는 포의 사정거리보다 젠장, 배 위에서 쏘아대는 포의 사정거리가 길다는 건 이 당시 일본만 항공모함이 있었다는 것과 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때는요. 우리 조선이 항공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많이 죽어나가요. 시체 질질 끌고 가고 막 이런 사료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 웅포 해전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측 기록을 보면 적선 20여 척을 깨트렸다라고 합니다만 일본 측 기록을 보면 50척이 침몰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때 왜군 한 2,00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전투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이 돼요. 그래서 2월 한 11일부터 3월에서 4월까지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열받은 이순신이 우리 해전 역사상 최초로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이순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참전했던 순임부대들이 있어요. 승장, 심해나 의승 같은 승장들, 그리고 의병장 성응지.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만큼 활약을 하니까 여기저기 의병장과 여기저기 순임들이 모여든 거지. 이 사람들이 서쪽 어디로 돌격을 하냐면 상륙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제포, 지금의 진해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지금 진해가 이제 창원에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쪽 앙골포 쪽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수군 중에 판옥선 상태가 조금 덜 좋거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상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웅천 외성을 공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라자수형, 전라우수형, 경상우수형의 배들 중에 가장 전투에 강하고 괜찮은 배 15척을 선점해가지고 15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란색이 더 잘 보일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면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웅천 외성을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죠. 왜? 여기는 1만 병력이 있었어.
그럼 외성 1만 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국시대 전투 상황을 보더라도 최소한 성을 공격할 때 10배 병력이 있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의 수군이 웅천의 성을 솔직히 임진왜란 전체 통틀어 봐도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까지 외성을 하나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국시대 여러 전쟁 경험을 통해서 외성은 어마어마하게 잘 축조되었고 실제로 외성 성문을 깨고 들어가도 미로처럼 꼬여있는 구조 때문에 그 성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15척의 함대가 웅포를 공격하다가 두 척의 판옥선이 이 좁은 바다에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판옥선끼리 부딪히게 되니까 노도 막 부러지고 격군들도 막 굴러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판옥선이 전투태세가 아닌데 이때 갑자기 일본의 새끼분애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실제로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백병전을 전개하니까 이순신은 지금까지 4차례 출동하는 중에 막말로 사천해전이나 이런 해전들, 부산포해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사상자가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판옥선에 보통 조선 수군이 격군까지 해서 130명 정도가 탑승을 하니 두 척이면 260명의 생사가 달려 있어서 멀리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경상, 우수사, 원균희하의 판옥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이거에 이순신이 노발대발해가지고요, 거북선을 앞세우고 나머지 판옥선까지 돌진해가지고 그 두 척을 간신히 구출해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발포 2선, 가리포 2선이 명령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얕은 곳에서 걸려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말았다. 분하고 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얼마 뒤 진도 지휘선이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해내었다. 경상 좌의장과 우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끝내 도와주지 않았다. 괘씸하여 말하기조차 싫다. 분하고 분하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 원균을 꾸짖었지만 통탄스럽다. 오늘의 분함을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모두가 경상도 수사 때문이다. 이건 난중의 위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원균이 1등 공신에 오르게 됐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선무 1등 공신에 원균이 올라갈 때 이 난중일기나 이런 내용이 선조나 당시 조정 대신들에게 전달되었더라면 아무래도 원균이 1등 공신에 올라가긴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 때 난중일기와 서간첩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서류문서 오고 간 기록물 서간첩, 임진장초까지 통합해가지고 이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지면서 원균의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래서 웅포해전 마무리, 이제 웅포해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빼야만 하는 이순신의 글입니다. 대저 이때를 당하여 비록 분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하된 자 마땅히 적군에 도망하는 것을 살피어 그 돌아가는 길을 끊고 맹세했고 배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번에 출동한 지 벌써 2달이나 지나도록 명나라 군대 소식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명나라가 평양성을 점령했으니 너 빨리 남해 바다로 가서 남쪽으로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을 밀고 내려올 터니 얘네들이 일본 본국으로 못 돌아가게 막아라라는 명령과 함께 웅천해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명나라 군대가 벽제간에서도 패했구나. 그리고 한양에서 아직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 이게 막말로 여러분 육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외성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이순신도 경상도 순찰사였던 김성일에게 도와달라, 육군을 보내달라. 그래서 수륙 양면 합동작전을 전개하자라고 했는데 김성일이 곽재우는 여기를 공격해야 되고 다른 장수는 여기를 공격해야 되니 웅천 쪽으로 군대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순신이 힘이 빠지는 거지. 아니 여러분, 해군을 몰고 나와서 먼 바다까지 노져서 나와서 아니 군량도 다 떨어져 가고 화약도 다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서 여기저기 섬을 전전하면서 잠을 자는 격군들과 수군들의 그 고통스러움은 어찌 헤아린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처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농사철이 되어 비가 흡족이 내렸지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이제 지금 4월이면 양력 거의 5월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농번기 다시 시작입니다. 파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내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바다로 내려왔으니 좌우도 수군 4만여 명이 모두가 농민이라 농사를 전폐하면 가을 추수의 소망은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가운데 오직 호남이 그나마 안전하여 군량이 모두 이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도안의 장정들은 다 수륙에 전쟁을 나가고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군량을 운반하느라 경내는 남은 일꾼이 없어 봄한채 다 지나도록 들판이 쓸쓸하니 다만 백성들이 생업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궁극에 물자도 의뢰할 데가 없어 극히 답답하고 걱정되옵니다. 선부와 격군들이 비록 교대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자 하나 달리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영 살아갈 길이 끊어질 뿐더러 유행병조차 퍼져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명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날일지라도 이런 병들고 굶주린 군조를 거느리고는 도망가는 적들을 막고 섬멸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번차례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함과 동시에 병든 군사를 간호하고 군량을 준비하고 전선을 정비하면서 진짜 글도 잘 쓰시지 않아요? 명나라 군대의 소식을 살펴듣고 기회를 타 전쟁에 나가도록 지난 4월 30일 이역기와 약속하였고 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렇게 후퇴시켜야만 하는 상황을 이 못난 왕 선조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일까 봐 이렇게 쓴 거예요. 접전할 때 탄화에 맞아 부상한 사람들은 발포 동선 전사자 한꺼번에 기록하옵니다. 혹자는 그리고 특히 일본 측에서는 이 웅포이전이 자기들이 이겼대. 와 미친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겼으면 웅포이전 이후에 바다 쪽으로 좀 나오지. 함대 몰고 나와보지. 웅천외성을 지키는 총사령관이 와키자카였어요. 와키자카는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털려봤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이순신과 해전에선 전투를 하기 싫은데 젊은 친구 하나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이순신이 또 유인작전을 전개하거든. 바다 위에서 기분 좋습니다. 바람 맞아가면서 내 함대가 그 천하의 이순신의 함대를 뒤쫓고 있구나. 여지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2,000명을 죽였고 외선 50척을 침몰시켰는데 어떻게 이순신이 패전한 전투랍니까? 다만 웅천외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웅포에 있는 일본군 전진구지를 모두 완벽하게 격파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웅포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본 남해안에 전진기지 하나를 깨려고 노력했던 웅포해전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강의를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